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 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남북예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강경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몰상식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북한은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예고하며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남북예창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과연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강경 행보와 한반도 상황, 정은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경 조선중앙TV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된 가운데 도내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지진이라면 막 흔들리지 팡 소리가 나더라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저기 이북 쪽에서 연기가 새카맣게 올라오더라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며 남측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위해 남조선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담화도 나왔습니다. 이어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의 연이은 결렬.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성과가 없자 북한의 대남 비난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며 남측 시설의 전면 철거를 지시했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약 한 달 뒤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서해 완충수역에 포사격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선 미국을 향해 이제껏 북한 인민이 당한 고통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우리 군 당국의 첨단 신무기 도입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남측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마침내 대북전단을 문제 삼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게 됩니다. 감히 민족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신성한 공화국 지역에 노절한 어물 조각들을 날려버린 데 대해 치솟는 격분으로 남조선 당국에 엄중히 항의한다. 담화가 발표된 뒤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가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압박은 더해갔습니다. 지난 9일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 이어오던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를 통해 평양 공동선언의 성과물로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은 건물 폭발을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후 북한은 또 다른 군사 조치도 예고하며 더욱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에 후방으로 철수했던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북한은 또다시 압박을 가했습니다. 18일 오전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북한의 비난 배경과 다음 조치는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함께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연락사무소 폭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여러 형식으로 대남 비난도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군사적 후속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자꾸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6월 4일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한 15일 남짓 지금 북한의 대남 공세가 아주 굉장히 맹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또 17일 총참모부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은 약간 일반 그냥 시민들이 동량 정도만 내보내면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나 아닐까 이런 우려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그 이전과 달리 자신들의 다음 조치들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미리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 계획을 알려놓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우리 고영환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다음 단계의 군사적 행동 조치를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한 측에서 얘기한 대남 적대 관계로 이제 대적 관계로 전환을 하면서 단계적인 군사 행동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다. 그 계획을 당 중앙 군사위의 최종 비중과 성인을 얻어서 바로 이제 군사 행동을 취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단계는 이제 이른바 이제 액션 플랜, 구체적인 군사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이제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전 준비를 지금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부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 뭐 시청자들 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또 북한이 계속 성명이나 뭐 담화, 뭐 논평을 통해서 계속 뭐 이렇게 그 대내 매체에 실었는데 이런 부분의 그 의도가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예.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대내적 대외적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 높아졌던 기대감, 그리고 제재가 풀리리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 뭐 미국이 좀 더 제재를 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원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거든요. 북한으로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까지 손 놓고 가만히 있겠느냐.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대북 전단이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그거에 분명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의 불만을 좀 가라앉히고 대내 결속을 도모하면서 한국을 쳐서 한국이 미국을 움직이게 되도록 하는 그런 지금 계획 밑에서 지금 쭉 6월 4일부터 진행돼 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담화나 발표문들을 조선중앙통신이나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나 이렇게 그러니까 대외 대남 매체들에만 실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여유가 있다. 뭔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외교가 대북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노동신문, 중앙방송, 중앙텔레비전을 통해서 각지에서 지금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거 봐서 이 사람들이 이게 작정하고 덤벼들었다. 북한 지도부가. 그래서 이것이 쉽게 이렇게 모멘텀이 큰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흥분된 도가니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제일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 네, 임 교수님. 이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도 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괴하겠다는 건데 파급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그 개성단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행위 자체가 이미 9.19 군사 합의서를 파기를 이미 선언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또 평양 공동선언 모두를 지금 이미 이제 파기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나아가서 예를 들면 북한 군인들이 개성단에 만약에 이제 배치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6.15 선언의 파기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개성단은 6.15 선언의 전치물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15 선언이 낳은 옥동자가 이제 개성단으로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이제 파괴가 되었고 또 지금 북한이 공고하고 있는 예고를 해놓고 있는 것이 일개 연대 규모, 그러니까 2,000명에서 2,500명의 북한 군인들이 개성단에 이제 배치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군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중화기를 가지고 개성단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사실상 개성단은 거의 파괴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성단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은 결국은 6.15 선언의 파기로 또 규정할 수 있고, 결국 남북 관계가 6.15 선언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지금 군사적인 군사 긴장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준전시 상태까지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호 전투 근무 태세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호 전투 근무 태세라는 것은 사실 북한 군인들이 완전 군장한 채 어떤 우발적 충돌이 생겨도 바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 태세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이 사소한 어떤 오해라든지 오판이 이 군사적 충돌로 바로 이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여건, 이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와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후속 그런 어떤 군사 행동 계획들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위기 국면을 예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김정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침묵하는 사이 전면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뚝 섰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준비한 화면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2주 만의 공개 활동이자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인 만큼 세간의 시선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정치국 회의에서는
나라의 자립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습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당국의 대남 공세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정치국 회의 의제는 화학 공업 발전과 평양 시민 생활 보장, 대남 북미 문제를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북한 선전 매체들은 대남 사업에 대한 집행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김 제1부부장은 자신의 지시가 김정은 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권한 강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공개 활동 횟수를 대폭 줄인 김정은 위원장.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5월 기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가 매년 동기 평균 50회에 대비해 66%가 감소한 17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비상 방역 차원으로 평가됐지만 자맹 기간과 횟수가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도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면서 신변 이상설까지 거론됐는데요. 예고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20일 만에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이후에도 한동안 모습을 감추다가 6월 7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것이 김 위원장의 최근 동선 보도였습니다. 그 사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 사업 권한과 그 태도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한 겁니다. 지난 17일 김 제1부부장은 스스로 말폭탄이라고 할 만큼 막말로 가득 찬 담화를 이어갔습니다.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 제1부부장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행보와 비교할 때 낯선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님은 남쪽에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2년 만에 격한 언어로 대남 비난에 나서면서 악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 제1부부장. 다만 군사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남겨뒀습니다. 계속된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북한의 경제 상황은 박봉주 부위원장과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이 전면에 나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최종 결정권자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한편 건강 이상설,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의 권력 승계와 같은 추측성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함경남도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신형 SLBM 발사를 참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 방금 보셨지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앞에 나서고 김정은 위원장은 좀 침묵을 지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역할 분담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국내 정치와 군사 그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결국 이제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침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지금 관철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의 역할은 본인이 2018년에 특사로 와서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게 이제 그 잘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파산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 부분도 결자 해지 차원에서 동생한테 해결할 것을 맡기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일정의 그 성과를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도 VCR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4월 달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방송들이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끌었대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떤 정말 공식적인 제2인자 자리를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뭐 어떤 비상시를 예견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어 보이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일종의 대남 부분에서의 업적을 만들어서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인식되도록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북한의 담화를 보면 인민들의 분노, 뭐 인민들의 목소리를 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북한의 현재 내부 상황하고도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정치국 회의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그 평양 시민들이 그 어떤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때에 대한 의제가 올라왔는데 이건 굉장히 좀 이색적인 의제거든요. 저런 의제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인민들이 생활 수준을 올릴 때 대한 건 있었어도 특정 지역을 찍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지금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양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 이제 핵심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한 그런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민들에게 뭔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왜 그 2018년도, 19년도 이제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서 그 15만 앞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북한 사람들 속에서도 희망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저분은 뭔가 우리하고 싸우지 않고 뭔가 우리들이 생활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입에 뭐 2년 반이 되도록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여튼 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 됨됨이를 인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민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폭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화로구이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 아마 적대감을 한국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 부원장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그 발언을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뭐 북한에 이제 계셨지만 예전에도 이런 전례들이 있었는지 또 이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그 위상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이제 김일성이 특사 대표단으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오곤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위대한 수령님과 뭐 누구의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사로 왔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남 관계에서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무게 있게 받아들여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이전엔 그랬거든요. 최룡해가 형식적인 국가 2인자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해왔는데 그리고 김여정은 숨은 2인자다.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인 2인자 반열에 거의 올라서는 거거든요. 대남 관계를 총괄한다고 그러고 뭐 총참모부에 무슨 이 권한을 넘긴다고 하는 걸 보고 뭐 지시를 내렸다는 표현들을 보는 거 보면
일단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거의 공식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선 것 같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대리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대리를 해서 국가를 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 장치를 만들어 놓은 성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 교수님.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최종 결정권자인 김정은 위원장, 정상 대 정상의 협상의 여지 가능성을 남겨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이제 시정연설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시정연설에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명확한 이제 입장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민족의 주인의 역할, 그러니까 당사자 역할을 해라. 이제 그러고는 사실상 공식 입장은 거의 표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그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고 또 대남 정책을 이제 총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물론 언젠가는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서 또 대화하고 또 회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 정상회담이 재개되기 어렵다는 이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나중에 남북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서 지금 본인은 악역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님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지난주 그 뉴스를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함경남도 방향으로 비행을 한 정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부 언론들에선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그 잠수함 기지 쪽으로 향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분석을 내놨는데 정말 북한이 이제 이런 그 신형 그 잠수함 공개나 또는 미사일 도발까지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SLBM을 이제 발사하는 상황은 결국 이제 미국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 이른바 이제 전략 무기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 무기를 발사한다면 결국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을 넘는 상황이 되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막강한 또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미국을 북한을 심하게 자극할 경우에 북한이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분명하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할 부분은 북한은 이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북한은 또 나름대로 그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제스처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SLBM의 발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식한 또 행보 아닌가. 그러니까 여차하면 SLBM도 발사할 수 있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 측면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조치가 빠르게 이행되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전문가들의 냉철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향후 전망 정리해봤습니다. 북한이 제한적 수준에서 대남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측과 북측의 군인들이나 또는 민간인들이 살상당하는 그런 상황은 북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ICBM을 쏘던 전략 무기를 등장시키는 뭔가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미국 내 여론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북측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은 저는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든가 군사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과 별도의 미국과 관련되는 SABM 발사라든가 ICBM의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요구 이어서 아마도 한미 군사연습 중단 또 무기 도입 금지 등등해서 계속된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북한에게 좀 저자세로 나가면 북한은 결코 우리에게 굽히고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미 이간이 아니라 한미가 더 공고해지고 연합연습이 더 강력해지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아, 소용이 없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는 한국이 빠르게 미국과도 뭔가 이 부분, 이런 막힌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는구나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냉정과 자제를 좀 찾고 모멘텀, 평화적 대화의 모멘텀을 기다려야죠. 부원장님, 북한의 도발 여부나 수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뭐 당장 이제 6월 25일부터는 반미 공동 행동 월간이 7월 27일까지 계속되니까 뭐 6, 7월 달은 계속되는 도발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야기한 것들 단계별로 시행할 겁니다. 훈련하겠다, 민경초소 다시 복원하겠다, 개성의 한계련대 들여보내겠다, 그리고 포금소리를 듣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 개성에서 포금소리가 다시 터질지 금강산에서 다시 터질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북한은 올해 중요하게는 당창건 75주년이 10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1월 달에 대선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긴장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격앙된 태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 이것까지 계속 이 긴장 수위를 계속해서 끌고 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임 교수님은 도발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그 북한 측에서 계속 이제 그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그 군사 행동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이제 전단지 문제 해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도발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 강도가 우선 정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미 군사 훈련을 또 뭐 역대 최대급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오고 실제 그런 어떤 대규모의 그 군사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보다 강력한 수단을 활용해서 또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뭐 적절하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임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이도훈 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으로 갔죠. 이제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남북 관계의 위기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측하고 우선 지금 정세에 대한 그 정보를 우선 이제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미 간에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를 아마 신속하게 협의할 어떤 그런 필요 때문에 미국을 지금 바로 방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게 지금 우선순위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하는 게 또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도 보내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스처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좀 강한 측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또 강경하게 대응하고 또 필요하면 대화 협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 측면을 모두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우리 정부의 그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그거에는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과 이제 이 정세 인식이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공동으로 대처할 방안, 그건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제재 상황에서도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미국하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중국은 북한이 또 후방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북한이 뒷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중국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한반도 정세 격화는 중국의 안정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중국 국경의 안전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중국 쪽에서도 좀 역할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좀 다운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갈래의 외교들이 꼭 지금 필요한 순간인 것 같고요. 지금 남북 간에는 별로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북한 상황을 봐서는 남북 상황보다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외교적 해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임 교수님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추가적 군사 도발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단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단지 해결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이 전단지 문제 해결 자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이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 협상 재개와 관련된 중요한 모멘텀이 이 부분에서 전단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단계적인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2018년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4.27 판문점선이라든지 9.19 평양 공동선언을 진짜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걸 이행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이 합의서는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다시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가 돼도 기존의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던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다시 남북 관계는 역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은 전단지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어떤 준비들, 그리고 능력을 그걸 어떤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한 분위기인데요.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을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남북의 창이 유튜브에 이북리더기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북리더기와 북한을 함께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남북의 창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